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교사 50여 명이 야산을 오르다가 땡벌에 단체로 쏘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북 군이 한 야산에서 땅벌떼가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공격한 건데 어제 오전 10시 10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정됐던 가을 운동회가 코로나 사태로 취소되면서 등산로 걷기 체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벌이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다니고 친구들은 머리에 쏘인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다리나 허리 안 쏘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쏘여서 정말. 초등학생 48명과 교사 6명 등 54명이 벌에 쏘였고 병원 3곳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벌집을 확인해 제거했으며 아이들이 산을 오르다가 땅벌집을 건드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땅벌집을 건드렸다면 빠르게 벗어난 뒤에 배낭이나 옷 속 등에 파고든 땅벌을 제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땅벌이 어두운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밝은색 옷을 입을 것을 조언합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 쌍둥이 아이들이 아파트 난간에 대피해 있다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6시 반쯤 현관 쪽에서 시작된 불로 집안이 온통 유독가스로 가득 차자 어머니는 4살 난 쌍둥이를 창문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진한 연기가 가득 찼죠. 앞에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어머님이 현명하시게 끄트머리 쪽으로 피난을 잘 하셨고 보니까 쌍둥이 애기들이 바깥에 있는데. 이번 화재는 아파트 경비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재빠른 대피와 초동 조치로 가족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 급한 업계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객 유치 경쟁이 한창인데요. 오는 12월 관객을 만나는 뮤지컬 작은 아씨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관객에게는 20% 할인가로 티켓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자에게 할인해주는 공연은 연말까지 30개나 되는데 그런가 하면 코레일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50%를 깎아주는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접종률에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자 백신 접종자를 겨냥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련 업계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할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이 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며 확고한 의지로 첫 발을 뗐습니다. 11월 초 일상 회복을 목표로 로드맵 작업을 시작한 건데요. 그에 앞서 다음 주부터는 징검다리로 2주간 거리두기 완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또 영업 제한 시간도 밤 12시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의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도 본격 논의됩니다. 일부에선 백신 패스를 유흥시설과 같은 감염 고위험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시점과 그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84명으로 연휴 끝 이틀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 5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10만 명이 늘어나서 총 4,012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3,120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하겠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2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선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주인공들이죠. 기능 한국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인공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기능을 가진 분이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의식주 가운데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한계를 모르는 열정을 품은 능력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 기능 한국인입니다. 곱게 뻗은 대나무처럼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비장한 이유는? 저는 매일 싸움을 준비합니다. 설마 이 재료와의 싸움인가요? 다 됐지? 예, 다 준비됐습니다. 꺼내고. 보이지 않는 싸움의 상대는 손님입니다. 아마 90%는 아마 되지 않을까.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알거든요. 아하, 맛으로 손님과 승부를 벌이는군요. 맛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이 대단할 것 같은 오늘의 주인공. 그 90% 승률의 비결은 뭔가요? 조그마한 점 하나로 인해 가지고 크나큰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고 사소한 차이로 인생까지 바뀌었다는 효주 씨. 그를 고수의 길로 이끈 그 차이는 과연 뭘까요?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가. 이 동네를 10년 넘게 지키고 있는 이 식당이 효주 씨의 일터입니다. 아유, 그놈 참 실하기도 하네요. 비싸고 귀하다는 닭금바리. 손질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역시 우리의 고수 효주 씨가 나서는군요. 원래 이게 비늘을 이렇게 툭툭 긁어가지고 쳐도 되는데 이게 이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예 비늘 껍질을 아예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벗겨버리면 깨끗하거든요, 위생적으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조금씩. 효주 씨네 식당에선 이렇게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는 어종은 물론이고요. 참다랑어까지 다양한 생선을 다루는데요. 와, 전부 회를 뜨시나 봐요? 아직 세포가 살아있어가지고 사시미로 드시기에는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적합하고. 세포가 살아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꾸물꾸물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재료는 제일 최고로 쓰시려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뭐 최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초밥을 만들까. 아하! 효주 씨의 전공은 초밥. 40년 가까이 초밥 하나만 보고 달려왔답니다. 지난해 외식업 분야에선 유일하게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초밥 하나를 만들 때도 남다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요. 과연 효주 씨의 초밥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쌀을 씻을 때 찬물은 바로 빨리 버려야 된다 말이지. 예, 맞습니다. 쌀 쓴물이 쌀로 한번 스며들면 잘 안 빠지거든. 쌀을 씻을 때도 규칙이 있을 만큼 밥 짓기에 진심인 효주 씨. 쌀이 깨지면 버려버리거든, 쌀이.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초밥에서는 이 쌀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쌀 씻고 밥 짓는 것만 3년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 가져. 맙소사. 밥 지을 때 쓰는 물이 따로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건 무슨 물이에요? 구기자하고 감초 달인 물이에요. 그 물하고 이 생수를 섞어가지고 밥을 지어서 단맛을 우러내는 거죠. 효주 씨의 오랜 경험이 담긴 특급 레시피인데요. 이 제조 방법은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의 성분은 물론 물의 양까지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어렵게 완성한 비법.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소하게 조그마한 그 차이가 나중에 완성품이 됐을 때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사소한 차이가 모이면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효주 씨의 꿈은 일식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 권투의 재능을 보였고 그 매력에 빠져 세계 챔피언을 꿈꿨습니다. 운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이제 의식주 해결이 제일 급선무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런 데가 식당이 있더라고요. 새벽과 밤에는 복싱 훈련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프로 데뷔전 날짜도 잡았었는데 데뷔전 20일 정도 남겨두고 문장에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시합을 못 오게 됐어요. 데뷔전을. 그때 데뷔전을 치렀으면 제 인생이 또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오랜 꿈이 무너졌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죠. 완벽한 기술로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사.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초밥에 하나에 쌀이 몇 개가 들어가나 이런 것도 궁금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풀어서 하나에 이게 300개가 들어가는지 320개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다 헤아려보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뭔가 부족한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신을 돌아봤죠. 그러다 권투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상극인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강약의 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초밥도 이제 강약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힘의 강약, 쥐는 강약. 여기에 따라서 그 먹는 사람의 입에서는 다르게 느껴지니까. 바로 자신만의 비결이 없었던 거죠. 초밥을 만들 때 힘의 강약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힘을 조절하면서 초밥의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초밥은 속이 다릅니다. 근데 왜 초밥 속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져야지만이 생선하고 밥하고 빨리 잘 섞여가지고 잘 섞여서 같이 잘 씹어지는 거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을 정도의 사이사이가 너무 밀착이 안 돼 있는 그런 초밥. 그만의 초밥을 만드는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뭔가 좀 다르죠? 이게 진다고 표현을 하지만 쥐는 게 아니구나. 많은 것이구나. 초밥은 이제 쥐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들기 시작했어요. 손동작 하나로도 맛의 차이를 낼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고수 아닌가요? 효주 씨의 기술 개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다른 매장을 찾은 효주 씨. 안녕하세요. 기본 세팅만 좀 해주실래요? 효주 씨가 기술을 가르친 신입 주방장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유, 먹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긴장될 것 같아요. 맛은 아주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기술자는 항상 자기가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계속 나가야만이 이제 발전인 거지. 그가 이런 조언을 하는 이유는 맛에 대한 고민이 사소한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맛을 결정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내가 다듬고 좀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지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고가 된 거지.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걸어온 길. 초밥 인생 40년. 효주 씨를 최고의 자리로 이끈 건 완벽한 맛을 위한 집념이 아닐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에서 길을 찾는 기업들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저마다 혁신에 나서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누죠. 자세한 얘기는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기업들이 혁신에 나선 이유 뭔지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19 그 다음 세상, 포스트 코로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가 공존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뭐 비대면 문화, 집에서 다 해결하는 홈 이코노미, 네. 또 친환경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화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업들도 이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새 시장을 더 확보하자 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H그룹은요, 항공 우주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계열사인 H시스템은요, 최근 세계적인 우주 인터넷 기업 원앱에 3억 달러 투자하면서 이 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자, H시스템은 세계적인 위성 안테나 기술을 바탕으로 원앱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H그룹은 그룹 내 우주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스페이스 허브는요,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우주연구센터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또 민간 우주 개발 등에 적용할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에너지 기업은 네. 이제 친환경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네.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했는데요. 네. 가령 L에너지 기업의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에너지 기업의 미국 공장도 작년 7월부터는 공정에서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는 3.5톤 이하의 기업 소유의 차량 전체는 다 친환경 모델로 다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2차 전지가 많이 나올 텐데 네. 그거 다 다르면 이 배터리가 또 환경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아. 또 이런 비즈니스도 굉장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 게임 업계에서도 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혁신에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N사에서는요, 최첨단 시각 효과 기술 등을 통해서 차세대 게임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 캐릭터의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또 아름다운 배경을 구현하기 위한 비주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을 선보여서 글로벌 게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기업들의 혁신의 노력이 미래 산업 사회를 이끄는 또 원동력이 되겠네요. 네. 예.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어집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뭐길래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화천대유가 화천대유의
예, 예전에는 부자 되세요 이랬잖아요. 네. 요즘에는 만나면 덕담으로 화천대유 하세요 이런다고 그럽니다. 네. 대장동 이 개발 사업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화천대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동 개발 이거부터 알아보죠. 일단 사업명부터 차근차근 짚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식 사업 명칭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네. 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요.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업지는 어디냐? 이 성남 분당구 대장동이고요. 땅이 어디냐? 27만 평 정도입니다. 네.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약 한 1조 2천억 정도고요. 정 사업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훨씬 더 이제 네. 컸겠죠. 그렇죠. 그리고 약 한 6천 세대 정도가 저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고 올 연말에 준공이 이제 끝나고 이미 네. 이제 선 입주가 된 곳도 있고요. 아마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보면 네. 이제 분양 공고를 읽을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사건들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예. 대장동. 대장동이 어딥니까? 이거부터 알고 가죠. 자, 문제의 땅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북쪽으로 언덕만 넘어가면 판교예요. 동쪽으로 한 3km만 가면 분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비 땅이라고 하는데 네. 불과 5년 전만 해도 뭐 그냥 밭,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 마을이었어요. 이게 워낙 구석진 곳이라서 성남 토박이들도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한적한 시골 마을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게 되면서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개발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도 부동산 열풍이 뜨겁지만요. 지난 2005년, 2006년, 2007년도 실은 집값이 굉장히 올랐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판교 개발이 큰 이슈였었는데 예. 네. 그때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 왜 판교를 개발하는데 대장동은 개발 안 하지라는 게 이제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당시에 LH 그때 LH가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였습니다. 네. 아 여기도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그렇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났고 2008년에 세계금융 나오면서 이제 쑥 들어갔죠.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LH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때도 역시 뭐 재정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이 직접 개발한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일종의 민관과 함께 네.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공공에서 민간으로 갔다가 네. 민간에서 공공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네. 민관 합동으로 맞아요. 이게 개발이 된 거예요? 네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남시 단독으로 수천억 원의 빚을 내면서 땅 살 돈을 마련하는 등 정말 이 공영 개발이 쉽지 않았던 탓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민간 개발 사업 방식에서 민간 50%, 공영 50% 이렇게 공동 사업으로 바꾼 거라고 하는데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분양으로 얻게 되는 그 수익은 상당 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그 성남의 뜰이고 그렇죠. 여기에 지분 1%를 넣은 자산관리 회사가 화천대유가 될 텐데요. 논란의 요지가 뭐죠? 이게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느 이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네. 짓는다. 잘 보시면 초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땅 네. 사야 되죠. 거기에 건설사가 건물 지어야 되죠. 하고 실제 돈은 언제 들어오느냐. 이제 분양하고 입주자들이 돈 낼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일종 저런 성남의 뜰 같은 특수 목적 법인 회사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에선 돈도 끌어와야 되고 자산 운용도 해야 되고 건설사도 들어와야 되고 바로 그 전체의 이 특수 목적 법인이 성남의 뜰인데 성남의 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좀 이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사업비 1조 원 이상을 끌어오고 전체 여기에 아파트까지 짓고 뭐 택지도 환수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말한 문제의 화천대유, 뭐 전화동인 성남도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남의 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싶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들과 연관이 있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SK증권, 그리고 화천대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1조 원의 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 원,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들이 21억 5천만 원, SK증권 3억 원, 화천대유 5천만 원 이렇게 출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자 지분이 있고요. 네. 저 돈밖에 투자 안 했어가 아니라 저건 일종의 자본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도 결국 지분을 가져야 되는데 표를 통해서 보면 저 성남의 뜰에 이제 원 그래프를 좀 보면 예. 명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대주주처럼 이제 보이게 되고 있죠. 거기에 5개 금융사. 왜냐면 은행들이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 PF 돈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화천대유 1%, 그 다음에 SK증권이 이제 6%가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저 SK증권은 실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입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데, 저게 일종의 이름을 좀 SK증권으로 그럴싸하게 하려고 했고, 이제 지금 파악해 보면 천화동인에 있었던 저 7명이 돈을 모아서 SK증권에 좀 어려운데 특정금전 신탁을 간 다음에 이름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SK증권이 들어온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인은 하나의 덩치다,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 나오고 있는 뭐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이 이게 얼핏 보면 뭐 사자성어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화천대유가 뭔데요? 예, 알려드릴게요. 자,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그 삼남한산과 인간사의 섭리를 다룬 중국의 고전 그 주역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천대유는 주역의 64개 중에 14번째 개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이 뜻이고, 천하동인은 주역의 13번째 괴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뜻이겠죠. 예. 참 이게 이런 이름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해서 초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초 대박이 논란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렇죠. 아까 표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이익이 남으면 그 지분만큼, 최초의 자본금 지분만큼 배당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큰 틀에서의 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 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금을 좀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니까 가장 많은 배당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1,830억을 받아갔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5개 금융사가 지분이 한 40%가 넘는데 32억을 가져갔고, 반면에 1%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 그 다음에 6%를 갖고 있는 천화동인이 거의 3,500억을 이제 갖게, 4,000억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천만 원을 이번에 자본금으로 내서 577억을 가져갔고요. 이 천화동인 같은 경우가 한 3억 정도였는데 3억 5천 정도였는데 거의 3,500억을 가져가게. 이러니. 그러니까 토탈 생각해 보면은 이들 천화동인과 화천대유 합치면은 뭐 한 4억이 안 됩니다. 3억 5천 정도인데 이들이 일단 받은 배당이 거의 4천억 가까운. 그러니까 11만 프로, 1000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배당을 이제 지금 막 분양했잖아요. 여기에서 또 수익을 나중에 또 받게 돼요. 들어올 돈이 또 있는 거예요? 예, 들어올 돈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온 돈은 3억 5천 내고 4천억 가져갔다라고 개념을 하면 11만 %, 1000배를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겠네요. 그리고 문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니 더 많은 자본금을 가진 사람보다 어떻게 고작 1%, 6%를 가져간 쪽이 더 많지 배당을 가져갔지? 이게 희한해요. 아니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액션이 우와 이거밖에 없잖아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익률인데,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화천대유 하세요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2000년 초에 그 카드사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요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연초에 항상 이게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화천대유 하세요. 이게 덕담으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게 벌어지고 이제 뭐 1000배를 수익을 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 얘기는 그동안 내가 깔고 앉아있는 집이 뭐 1, 2억이 올랐네, 얼마가 올랐네 해서 좋아들 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초라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 1000배를 먹었는데. 배 아파. 처음에는 상상도 안 가요. 자, 그러면 화천대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뭐 검찰 조사와 또 수사의 쟁점인데요. 바로 특별한 약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을 최초에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배당금 약 한 1,800억, 1,900억 포함해서 개발이익 5,500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갖는다. 이건 그러니까 선순위로 배당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난 것들은 일단은 알아서 가져가라. 그렇죠. 그게 얼마가 되든 민간들이 가져가라 되는 이런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훨씬 더 자본금을 냈던 곳들이 오히려 이익이 적고 고작 1% 플러스 6% 합쳐서 7% 받은 쪽이 거의 1,0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었던 것이 이제 이 약정인데 그래서 지금 조사도 이 특별한 약정을 왜 맺었는지 누가 맺었는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출할 네. 때 보면 확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그런 건가 봐요. 네. 대출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지분 1%를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가 577억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그 약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배당금 이제 1,800억 약정이 돼 있었죠. 네. 그리고 개발이익 5천억 정도를 일단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뭐 하나은행 같은 은행도 뭐 25%로 또 가져갔고 속속 앞서 말한 그 성남의 뜰에 있었던 지분의 주체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5년부터 부동산이 초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막 올라가죠.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선순위로 배당받는데 빼고 나머지 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이익과 수익은 이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부동산 화랑에 따라서. 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폭등할 줄은 모르고 우린 투자를 한 건데 시대가 이렇게 돼서 폭등해서 이익을 취하게 됐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 부동산 값이 그동안 이제 폭락을 했다면 우리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수사와 조사의 쟁점이 될 겁니다. 그때 약정을 맺었던 그 수익이 당시에 생각해서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였는지 그 정도였으면 적절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혹은 그 약정을 체결할 때 어떤 또 압박이 있었는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뭐 유동규 씨라는 사람도 지금 구속이 되고 또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속속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민간 회사가 이 정도로까지 많은 이익을 거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집값이 폭등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아파트 개발 사업은 많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민간 회사의 그 초대박 사례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자, 화천대유의 돈방석 비결.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택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택지 조성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택지 개발 촉진법을 이용한 택지 개발 사업,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활용한 공공주택 사업, 도시개발법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합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떻게 다른 거예요? 택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 딱 말 뉘앙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할 때도 뭐 토지, 땅 환수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왜냐하면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이번에 이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도 빠를 수가 있고요. 택지를 환수할 때도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진할 수가 있어서 속도도 빨랐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시면은 그 땅에 당시 대장동 땅에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그러냐? 땅을 수용할 때는 공공성을 강조하니까 그렇죠. 50+1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헐값에 사들였다라고 이제 원주민들이 강력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지분이 민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업 경우에도 땅을 쉽게 확보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관쪽, 공공성이 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민으로부터 지금 나오면 싼 값에 수용할 수 있었다. 아마 이 논란도 또 하나의 차원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추진된 곳들이 꽤 있지 않나요? 있죠. 지금 뭐 대장동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곳에서도 다 이렇게 민간 업자들이 초대박을 터뜨렸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부분 민간합동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공동출자법인의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이 끝나면 공공과 민간이 이와 같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만큼 이익을 배당받아서 나누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대장동 사업을 한 이 성남의뜰 수익 배분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자 지분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형태로 지분을 가져서 이익을 미리 확정시켜 놓고 나머지는 민간이 다 챙길 수 있게 한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만 듣다 하더라도 네. 그 수익 배분 구조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지분만큼 네. 나오는 이익을 그렇죠. 가져가는 그렇죠. 것이 네.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또 한 축의 의견들은 리스크가 뭐 컸었다. 그래서 이미 이 공공 쪽을 먼저 받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챙기지 않았었느냐. 네. 그리고 나머지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날지 몰랐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먼저 우선 수익을 받고 나머지를 민간이 싹쓸이하게끔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뭐 부동산 개발 이런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값산, 논, 밭, 막 야산 밀고 그냥 비싼 아파트 지어서 이게 파는 일이니까 그 수익이 엄청날 거라지만 네.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래 땅 주인들 일일이 설득해서 동의서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 동의서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찌어찌 동의서를 받아냈어. 그럼 당국의 심사를 또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십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 있는 개발 사업이 부재기수라고 합니다. 네. 분양까지 가더라도 분양가가 높거나 분양에 실패하면 사업 전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와 같은 공공이 나서게 되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택지 수용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사건, 뭐 이슈의 쟁점은 과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하이 리스크였느냐, 로우 리스크였냐에 이제 앞으로의 판단이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네. 이것이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로우 리스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단 잘 봐봐라. 땅 수용할 때도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이 한 주가 더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간주해서 쉬웠었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자체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쉬웠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런 사업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허가인데 지금 하는 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잖아요. 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인허가도 굉장히 쉬웠을 테니까 게다가 대장동이라는 곳이 또 입지적으로 네. 굉장히 유망한 곳이었고 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로우 리스크에 가깝지 않았냐? 네. 그러면서 네. 왜 그런데 먼저 수익을 확정지었느냐? 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틀에 있어서의 검찰 조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가 이렇게 놀란 게요. 네. 이 대장지구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다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 얘기하냐? 이제 큰 틀에서 공공택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민관이 함께 했었던 성남의 뜰 자체가 민간 특수목적 법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 택지에서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가 됐고 지금 뭐 제가 앞서도 연말 준공이고 뭐 입주 뭐 분양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평당 한 3,400만 원 정도 네,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까지를 피해 가서 그러니까 네.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미 한 뭐 3,500억에서 4,000억을 가져갔지만 이게 이제 분양이 잘 돼서 또 수익이 나면 추가적으로의 수익도 또 기대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네, 보통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최대 리스크 세 가지가 뭐 땅 작업, 인허가, 분양 이렇게인데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가 거의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으로 토지 매입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인허가 또한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됐고 네. 또 분양 리스크가 적었습니다. 남판교라 불릴 만큼 인기를 끈 입지이고 실제 건설회사의 택지를 분양할 때 경쟁률이 182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장에 따라서 딱 극명하게 나뉘는 게 네.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공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거는 전대미문의 특혜 사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쟁점인 것이고요. 네. 과연 하이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 하고 로우 리스크라면 이미
그 특별한 약정을 맺기 전에 알았느냐 말았느냐가 이제 쟁점인 것이고요.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특히 공공이, 관이 모든 개발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뭐 이런 것들, 민간 사업자의 이익에 뭐 캡, 상한선을 씌워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아주지 않으면은 누가 민간 자본이 들어오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이때 결론은 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예, 대장동 개발 사업 또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이슈들은 계속 뉴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저 정치 이슈를 떠나서 네. 도대체 대장동 하니까 대장동이 어디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네. 자, 두 분도 화천대유 하십시오. 화천대유 하세요? 예, 네, 화천대유. 감사합니다. 주제는요,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네, 얼마 전에 30대 남성이 50대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범행 동기가 드러나서 다들 충격에 빠지고 네. 막 이랬던 사건인데 자, 요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고은 변호사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 4일이죠. 오전 11시에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30대 남성 A씨가 50대 후반의 공인중개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에 범행 현장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인근 빌라에서 옥상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당시 범행 현장에는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이니까 네.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아마 그 중개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죠. 사실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물건을 이제 소개시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일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분쟁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위 분들도 이러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찰이 밝혔는 내용으로는 그런 거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며칠 뒤에 30대 남성이 50대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드러났는데 이게 또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후에요. 그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에 한 명과 온라인상의 시비가 있었고 이에 비롯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는요. 이 살해된 피해자의 딸이자 BJ였던 B씨의 열혈 팬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B씨는요. 온라인상에 게임 방송을 하는 개인 방송 BJ였는데요. 이 B씨가 얼마나 팬이었냐면은 심지어 2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 뭐 이른바 별풍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별풍선 2천만 원 상당 보낼 정도로 굉장히 광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B씨가 이 해당 남성 A씨가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욕설을 하니까 이 B씨가 화가 나서 차단을 한 거예요. 네. 차단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A씨가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너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창을 남기고요. 네. 또 심지어 차단을 풀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해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까지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남성 A씨는 그 즈음부터 그 BJ를 스토킹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BJ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할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제 방송하다 보면 조금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어떻게 휴대폰 번호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BJ 휴대폰 번호를 알고 지금 저렇게 이제 DM이라 그러죠. 다이렉트 이제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차단을 하다 보니까 B씨 그러니까 BJ 어머니에게도 이제 문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BJ 어머니의 전화번호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에게도 직접 이제 살해 협박을 했다 이런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좀 이렇게 사건에서 드러나는데 물론 굉장히 소통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정보를 알려주는 건 좋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BJ 여러분께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30대 남성 A씨는 처음부터 살인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타난 정황으로는 그 장소에 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했고 장소에서 나오는 시간이 10여 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걸 바라본다면 들어가기 전부터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살해의 흉기를 가지고 장소에 갔다. 즉 살인범죄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살해했느냐, 그다음에 계획적이었느냐, 범행 후의 정황이 어떠냐.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 살인이다. 그런 점이 충분하게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성 BJ를 상대로 한 그 A 씨의 스토킹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남성 A씨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이 B씨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을 하는 다른 여성 BJ들한테도 이렇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당 방송에 찾아가서 막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여성 BJ들이 차단을 하는 거죠. 차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앙심을 품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닉네임을 바꿔서 찾아와서 괴롭히고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A씨가요. 특히나 개인 방송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유독 집착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성 A씨는 좀 어떤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스토킹을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네. 스토킹을 하는 분의 생각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자기는 정말 옳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해서. 네네. 자기 사랑은 원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라면서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나는 너에게 사랑을 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하는 게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좀 조심스러워서 저도 지금도 이제 PTSD가 있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좀 두려운데 수업 시간에 제 하는 수업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가장 수업에서 제가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기 가장 좋은 장소에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저하고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업 마치고 퇴근을 하면 퇴근 앞에서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교수님. 근데 그게 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 가는데 인사했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스토킹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나의 생각은 굉장히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앙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네. 그리고 이 남성은 직접적으로 앙심을 품었던 근데 그 BJ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스토킹을 하는 전반적인 어떤 그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진짜 배타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익스클루시브한 사랑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정말 앞으로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 딸을 키웠을 때 이 말씀 조금 드리면 개인적인 사정이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남자친구 생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딸인데 과연 나의 딸이 다른 남자와 좋은 감정을 가진다? 그러면 그 남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아빠의 입장,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이 그거나 더군다나 싫어하는 남자, 싫어하는 여자, 싫어하는 이성이라고 말을 하면 부모는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입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네가 만나기 싫어하는 이상 만나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부모는 개입하게 되고 부모가 개입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나의 사랑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성이 그 남성이 나와 못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장애물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스토킹 범죄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스토킹 대상뿐만 아니라 그 스토킹 대상의 그 가족들까지도 범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사건. 이것도 비슷한 경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25세 김태현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죠. 이 김태현은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2달 동안 스토킹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이 피해자가 우연하게 택배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걸 보고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집 앞에 막 찾아가고 또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면서 연락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룹된 집착이 흉악범죄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김태현은 피해자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을 해서 찾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먼저 순차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A씨까지 살해를 한 거죠. 네. 이때 당시에 김태현의 범행 동기는요. 이 첫째 딸이었던 A씨로부터 연락이 차단을 당하자 굉장히 앙심을 품고 이렇게 흉악범죄까지 나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김태현이 그 피해자를 2달 동안이나 스토킹을 했는데 네. 그 범행을 사전에 좀 이거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듯이요. 이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강력범죄의 전조, 신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가 다 경범죄로 분류가 돼서요. 인정되더라도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정도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상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거나 강력한 처벌 수단이 없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 스토킹 범죄가 점점 더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종래에 스토킹 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고 여성이 남성을 따라오면 그냥 경범죄 처벌법이고 사실 누가 누구에게 사람 만날 때 그냥 좋아하는 감정 아니냐 이래가 네. 경찰도 개입 안 했는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2,700건 정도 근데 2019년에는 5,400건 그리고 2020년에는 4,500건 정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범죄는 굉장히 수준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빙산으로 보면 빙산의 진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10월 21일 날 만들어지니까요. 그 뒤에는 좀 적극적으로 정말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네.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내 사랑을 받아달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 그런 거 싫어 이러면 그걸 안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저는 정말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수사가 이제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검경수사권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로 피해자 중심의 스토킹 사건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이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이 돼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 스토킹 처벌법은요, 1999년에 국회에서 입법되고 발의는 됐어요. 근데 이제 22년 만에 오는 10월 21일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어떤 사회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범죄가 우려될 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된 거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스토킹 행위나 스토킹 범죄가 나타나더라도 그동안은 경범죄로만 처벌이 됐기 때문에 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우리 집 찾아오지 마라,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런 뭐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따라오거나 뭐 잠복해서 기다리거나 뭐 다가오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도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겨우 벌금 10만 원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요. 이런 행동이 발생됐을 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해서 이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처벌 수단이 생긴 겁니다. 네, 이게 22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시행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남녀가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 관심을 보일 때 왜 따라가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집 앞에 찾아가고 이게 되게 뭐랄까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네. 이런 정상적인 애정 표현이나 구애의 방식과 스토킹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또 그러면 한 번 만나자고 찾아가는 거는 스토킹이 아니고 뭐 두세 번은 스토킹이고 그 횟수를 어떻게 규정하냐. 너무 애매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 계류만 되다가 이제 오는 21일부터 전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죠. 김태원의 범죄 행각이 알려졌는데 이때도 2달 동안 스토킹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스토킹 처벌법이 조기에 제정돼서 시행이 됐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늦더라도 이런 법이 시행이 돼서 스토킹 자체가 굉장히 중범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겨지고 또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가해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스토킹 행위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겁니까? 뭐 한 5가지 유형으로 이제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맞는 행위. 옛날에 낭만주의적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옛날에는 통용됐지만 지금 캠퍼스 안에서도 이러시면 안 돼요. 잠깐 해가지고 따라가고 따라가서 그러니까 그거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거 있겠어? 뭐 찍으면 이런 안 거. 되는 거죠. 요새는 절대로 네.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그다음에 지켜보는 행위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요새 뭐 SNS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그다음에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옛날에 도서관에 이런 어떤 그 우유 같은 거 많이 놓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실 때 이제는 절대로 우유 놓으시면 안 된다. 거기다 이렇게 메모 써서 그렇죠. 그 역시 낭만주의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거지 등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특히 이제 혼자 1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1인 가정에 굉장히 이렇게 그 문 앞에 여러 가지의 손괴하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이렇게 열쇠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껌 같은 걸 묻혀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손괴죄가 될 뿐만 아니라 스토킹도 될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옛날 방식대로 생각하면 이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요즘에는 사실 SNS 안 하는 분 찾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SNS를 뭐 해킹한다거나 SNS에 올려져 있는 사진을 자기가 저장했다가 막 보내고 이런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소위 하죠. 다 요즘 온라인으로 마음에 들면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고 그런 식으로 호감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온라인 스토킹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앞둔 스토킹 처벌법은 오프라인 영역으로 한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는 건요. 비단 뭐 스토킹 처벌법의 영역이 아니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저장하고 있다가 이거를 제3자한테 보낸다. 이거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우니까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번 법안이 그러니까 스토킹을 확실히 범죄로 인정을 한 거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 왜 그래요? 원래 스토킹 처벌법에 제가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을 때에는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가해자의 처벌은 죄형 법정주의고 그 사람이 했는 비난의 양만큼 형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형사법 테두리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피해자 보호는 형사법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보호하면 하는 것만큼 국가가 그 피해자의 삶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법령이 전 법은 그 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옛날에 성폭력 처벌법에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합쳐놨어요. 그런데 그걸 왜 떼서 따로 만드는가 하면 처벌은 처벌하는 거고 보호는 보호하는 거다. 전혀 생각도 다르고 전혀 관련 부처가 달라요. 그래서 좀 여가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 날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보호법은 즉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아직도 입법이 안 되어 있다. 스토킹 처벌법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스토킹 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00m 접근 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자하지 마. 그다음에 SNS 보내지 마.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이성을 100m 바깥에서 보는 게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일보다 행복한 일이고 내가 바라는 일이에요. 그러면 100m, 저는 이제 100m를 못 달리는 몸이 됐는데 젊은 분들은
100m 달리면 사실상 15초 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앞에 사람이 딱 서가 있는 상태에서 덩치 큰 사람이 100m를 전력에서 달려오면 못 움직입니다.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그냥 딱 진짜 얼음 딱 비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100m 접근 금지만 하고 SNS에 문자 보내지 마라 라고만 되어 있다면 저는 피해자 보호에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토킹 처벌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 그 조항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행일인 10월 21일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그 시행일 이후에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살아 있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참 의아하시죠. 지금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요, 그 피해자가 스토킹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었어요. 스토킹 상대방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 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냐가 크게 실익이 있게 논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그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용받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점이에요.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법률에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명시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그 스토킹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그친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앞서 살펴보셨듯이 5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스토킹 범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 자체가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고 또 여러 사건들에 적용이 되면서 점차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살인죄랑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이제 같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사실상 살인죄가 워낙 형량이 높아서요.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든지 적용 안 되든지 그거는 선고 형량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보니까요, 그 스토킹 피해를 받는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족들까지도 좀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자녀 키우는 부모가 자녀가 싫다는 사람 만나도록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두지 않죠. 만나 이런 사람 이런 부모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네. 그 자녀가 성년이건 미성년이건 그렇게 바라본다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같이 만들고 그 보호법 안에 이러한 관련 어떤 피해자들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한 가지 지금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 보면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예규가 있어요. 그 예규에는 그 피해자의 그 친인척까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 지금 당장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관련자들의 보호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게 얘기해서 저희 어머니도 좀 보호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보호해 주세요. 저희 형도 보호해 주세요. 오빠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피해자 보호 요청을 하시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같이 덧없는 생명이 뺏기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스토킹이 범죄 종합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게 제일 처음에 따라가죠. 따라가는 게 협박, 공갈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성범죄 일어날 수 있죠. 따라가는 과정에 그 피해 이성이 자기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피해 이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배타적 사랑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못 가게 만드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인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이나 극단적인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의 종합 법률 세트라고 말해도 진짜 하등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스토킹 사건의 절반이요 성폭력이나 폭행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분명하게 이게 입증이 되는데요.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 한국 범죄 피해 자료를 좀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 보니까 이 스토킹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비경험자에 비해서 13.3배나 높았다라고 합니다. 성폭력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사랑을 가져야 되니까. 나는 그 사랑을 소유해야 되니까. 사랑은 소유가 개념이 아닌데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를 형해화 만들어서 나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침에 좀 죄송하지만 노예 상태를 만들려면 사실 성폭력과 폭행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다가 살인 사건의 30%도 이 스토킹과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2019년도에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은 안인득이라는 사람인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막 대피를 하니까 5명을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하고요. 17명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22명의 주민이 죽거나 다친 끔찍한 사건은 예고 없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사건 발생 전에 안인득은요, 사망한 피해자 중에 여고생 1명을 반년 넘게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자체가 심각한 강력범죄의 전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심지어요, 이 여고생 가족은요, 이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 수차례나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안인득의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시행을 앞둔 그 처벌법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과연 이러한 참혹한 범죄까지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유, 그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있는 피해자를 내가 배타적으로 소유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나를 싫어하잖아요. 네. 나를 싫어하면 결국 다른 사람한테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욕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나의 소유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것도 아침에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박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해해서 영원히 나는 그 사람을 소유하겠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집착적 소유욕이 존재를 할 수 있는 범죄라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국가가 받아들이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토킹은 분명히 증가되는 소유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소유욕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스토킹은 사이키아트리한 문제라서 그거를 틀렸다라고 치료하고 그걸 알게끔 만들지 않는 이상 나의 소유욕은 점점 강화되고 피해자는 끝끝내 그 사람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스토킹은 그 스토킹 당하는 피해자가 사망하든 스토킹을 하던 그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여하튼 죽음으로 끝나는 정말 비극적인 범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인 중개사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인 방송하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이게 네. 너무 이제 사건 사고나 범죄에 노출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게 성인들이 하시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또 네.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막 직접적인 어떤 엄난한 영상이 아닌 이상 이렇게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네.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정보는 굉장히 엄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차단해 놓으셔야지 이야기하다가 우리 집이 어느 동네예요, 우리 집은 어디 살아요, 그래 저희 집에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 형은 어떤 일을 하고 오빠는 어떤 일을 해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고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만 조금 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청취자, 팬들하고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피해자의 딸, 그러니까 이 BJ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건 이후에 본인의 개인 방송 채널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는데 일부 팬들이 또 찾아가서 그 계정에다가 조롱의 댓글, 또 비난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고 하죠. 네, 이 부분이 정말로 가슴이 아픈데요. 네. 어머니가 숨지자 이 해당 BJ는 더 이상 방송하기 힘들겠다라는 취지의 공지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방송 계정 자체를 휴면 상태로 돌리고 다른 플랫폼에 올렸던 영상도 모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BJ의 일부 팬들이 아니 시청자와의 예의를 지켜라라는 모진 말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본인이 BJ라고 일방적으로 강제 퇴장하면 안 된다라면서 마치 이번 사건을 가해자가 아니라 BJ 탓으로 돌리는 그런 도를 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BJ 입장에서는 내가 스토킹 범죄에 피해까지 당하고 어머니까지 지금 살해당한 상황에서 인신 공격까지 노출돼 있으니까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범죄 타켓이 돼도 보호막이 없어서요. 그래서 참 대책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BJ 입장에서는 팬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 감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따라오는 부분도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이 후속 조치로 피해자 보호법까지 만들어져서 좀 이렇게 제가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분리는 안전해야 되고 네. 그 안전한 분리는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온택트 2021 영동대로 K-팝 콘서트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AR 기술을 접목시킨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온택트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300명의 국내외 랜선 관객을 모집해 단순 공연 관람이 아닌 실시간으로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영동대로 K-팝 콘서트는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채널 A에서 방영됩니다. 영동대로 K-팝 콘서트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대한민국 대표 한류 콘서트입니다. 온택트 방식의 AR 기술을 활용한 색다른 무대 연출로 더 생생하고 화려한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통해서 힐링과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탄소중립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부응해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과 함께 열립니다. 행사에는 297개사, 1183개 부스가 운영되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과 주요 사업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탄소 중립 특별관, 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소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선보이는 신재생 에너지관 등이 운영됩니다. 어제도 정말 하늘 볼 맛이 나더라고요. 네. 구름하며 그 파란 하늘. 네, 어제는 저는 일부러 낮 동안에 좀 걸었었거든요.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또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